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가 자주 가던 편의점에 알바생이었던 와이프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같은 학교 학생이기도 하고 제가 어린 마음에 이성에 대한 호기심도 있어서 와이프에게 번호를 물어봤었죠. 와이프는 엄청 바쁜 사람이었는데 낮에는 학교를 다니고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어요. 당시에 저는 와이프가 어떤 환경의 사람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저 바쁘게 사는 사람이구나 생각하는 정도였고, 제가 따라다녀도 와이프는 연애를 할 시간도 마음의 여유도 없다고 하며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저 그녀의 친구라도 좋다고 하면서 와이프의 곁에서 가까운 친구로 지내게 되었어요. 한 해, 두 해, 시간이 가도 그녀의 일상에서 여유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지만 그만큼 잠을 줄여서 일을 하는 와이프가 대단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일과 학업을 병행하다 보니 와이프의 성적이 좋은 편은 아니었고 그냥 중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와이프가 졸업할 무렵에 저에게 술을 한잔 하자고 해서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날 와이프가 술을 먹으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제 곧 졸업이네. 그러게, 이제 뭐하고 살아야 하나. 취업 준비해야지. 가고 싶은 회사는 있어? 그냥 돈 많이 주는데? 꾸준히 다니면 급여야 오르는 거지. 넌 야무져서 취업도 잘할 것 같아. 그냥 돈 많이 주는 부모가 있었으면 좋겠다. 응? 그냥 남들처럼 용돈 받아서 대학 다니고 쇼핑하고 연애하고 놀고 먹다가 결혼도 하고 그런 거. 너 무슨 일 있어? 우리 아빠가 예전에 사고가 나서 식물인간이 됐는데 집에 가장이 없으니 돌아갈 턱이 있나. 엄마는 예전부터 나더러 고등학교 졸업하면 공장이라도 들어가서 돈 좀 벌어서 보태라고 했는데 내 욕심에 남들 다 가는 대학이 가고 싶더라고. 아,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대학을 꾸역꾸역 왔는데 집에서는 엄마가 욕을 해대지. 동생들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데 나 때문에 또 대학을 가고 싶다네. 언니가 했으니 본인들도 하고 싶대. 아버님은 좀 괜찮으셔? 아빠는 얼마 전에 결국 돌아가셨어. 이제 남은 건 병원비뿐인가? 이제 더는 못 미루겠지? 뭘? 나도 이제 제대로 돈 벌어야지. 어디 대기업 하청 들어가면 그래도 돈이 좀 될 것 같아. 그렇게 저희 와이프는 20살 초반에 젊은 나이에 공장 생산직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 일을 했고 저와 만나면서 연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와이프 그렇게 돈을 어려서부터 벌었지만 정작 본인에게 돈 쓰는 법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집에 월급은 꼬박꼬박 갖다 주면서도 본인이 필요한 옷이나 화장품, 뭣 하나 본인 돈으로 사는 게 없고, 그나마도 동생들이 여동생들이고 체형도 비슷해서 동생들 물건을 가져다 몰래 쓰거나 입곤 했습니다. 그런 와이프의 모습이 싫어서 생일이나 기념일이 되면 꼭 옷이나 화장품, 그리고 그리 비싸지 않은 준명품 가방 같은 걸 선물했고, 사귀는 날들이 늘어갈수록 와이프가 입고 다니는 옷, 가방, 신발, 전부 제가 선물해준 물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처럼 집에 수저 한 벌 더 얻고 밥 한 그릇 더 퍼서 같이 밥 먹으면 그게 행복일 거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와이프에게 프로포즈를 했고, 와이프는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제가 계속 설득을 하니 결혼에 승낙을 했습니다. 제가 와이프에게 결혼을 전제로 건 조건은 딱 하나였습니다. 와이프가 버는 돈 이외의 돈을 절대 시댁에 가져다 주지 않기. 딱 그거 하나였어요. 최대한 와이프의 지금 생활에서 마이너스가 안 나게 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결혼을 결심하고 와이프네 집에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정박하고 조용했던 그날의 분위기가 아직도 생각나요. 장모님께서는 밥을 먹고 나서 디저트로 먹을 게 없으니 와이프에게 근처 마트에 가서 과일이라도 좀 사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가서 사오겠다고 했더니 저에게 할 말이 있다던 장모님.
혹시 우리 집안 이야기에 대해 좀 알고 나서 결혼을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딸 저한테 신랑이고 동생들한테 아빠 같은 딸이에요. 네, 오랫동안 곁에서 지켜보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결혼을 한다고 하니 내가 마음이 좀 적적하기도 하고 걱정도 돼요. 덜 서운하시도록 자주 찾아뵙고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돈을 벌고 있기도 하지만 딸아이가 벌어다주는 수입을 무시할 수 없고요. 아직 동생들 학교까지 가려면 쟤 결혼 안 돼요. 지금 당장 집에 세탁기도 고장이 나서 버리고 새로 사야 하는데 쟤가 없으면 우리 집 생활이 안 된다고요. 알아들으세요? 와이프를 보내고 장모님이 하신 말씀은 집에 돈이 궁하니 딸을 내줄 수 없다는 내용이었고 저는 결국 처가댁에 세탁기를 새 것으로 교체해주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는 그래도 안타깝게 여겨지던 처가댁이었는데 돈 때문에 와이프와의 결혼을 반대하는 부분에서 많이 놀랐고 그만큼 와이프가 안쓰러웠습니다. 결혼은 작게 했고 신혼집도 제가 살던 집에 침대와 몇 가지 가구만 바꾸고 함께 지내게 되었어요. 저는 가능하면 내부 인테리어라도 새로 하고 지내고 싶었는데 와이프는 그냥 자가의 집이라는 것만으로도 본인은 성공한 것이라며 행복해했어요. 그런 와이프와의 결혼 생활은 모든 게 만족스러웠습니다. 사실 와이프가 버는 돈도 적지 않은 금액이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가끔 아깝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저는 제가 한 말에 책임을 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와이프가 버는 돈은 처가댁에 드리던지 와이프가 쓰던지 신경을 쓰지 않았고 오롯이 제가 버는 돈만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이를 계획하게 되었어요. 와이프는 임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일을 쉬어야 하니 그런 부분에서 걱정을 하기도 했지만 저희 둘 다 아이를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제가 와이프가 복직할 때까지 어느 정도 충당할 생각까지 하고 이세를 위해 힘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기라도 한 건지 오랜만에 장모님께 연락이 왔어요. 김서방, 이제 애기 가지려 한다면서? 네, 저희 결혼한 지도 이제 좀 되었고 이제 준비해서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생각 잘했어요. 내가 보약 한 첩 지어서 보낼 테니 그거 먹으면서 해요. 용한 약방이래. 네? 그렇게까지 신경 안 써주셔도 되는데 감사합니다. 그렇게 며칠 뒤 보약이 집으로 배송이 왔고 와이프는 그 약을 꼬박꼬박 챙겨 먹었습니다. 저는 저희가 나이가 많은 편도 아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임신은 금방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병원에서 처음 검진을 받았던 것과 달리 아이가 잘 안 생겨서 몇 달 만에 다시 산부인과를 찾았는데 와이프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라고 하더군요. 병원에서도 몸을 따뜻하게 하라는 말 이외에 별말이 없어서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 며칠 뒤 집에 돌아오니 와이프가 펑펑 울고 있었습니다. 당신 무슨 일 있어? 나 정말 어떡해. 이게 어떻게 가족이야. 울지 말고 천천히 말해봐. 무슨 일이야? 오늘 동생들이 집에 놀러 왔는데 나더러 나라도 행복하게 지내래. 응? 처제들이? 갑자기 왜? 이제 내가 시집갔으니 너네도 돈 벌라고 했대. 학교도 가지 말고. 그리고 하는 말이 나 애 안 생기는 약을 지어서 보낸 거래. 혹시 내가 임신하고 일 못해서 돈 안 줄까 봐. 애들이 그거 듣고 와서는 나한테 미안하다더라. 지들이 잘못한 게 뭐 있다고. 장모님이 주신 그 약? 그거. 애들한테 정말 미안하지만 나 이제 더는 못하겠어. 저는 그날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장모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장모님, 그 약 애 안 생기는 약이라던데 맞나요? 애들이 그새 쪼르르 가서 일러 바쳤나 보네. 알면서 왜 전화한 건가? 그게 어떤 약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딸한테 준 겁니까? 정말 엄마 맞으세요? 그냥 애 안 생기는 약이지. 뭘 그렇게 화를 내? 이제 알았으면 약 끊고 애 가지면 되겠네. 이제 장모님께 드리던 경제적인 지원 다 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와이프한테도 연락하지 마세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나는 어떻게 살라는 건가? 그건 더 이상 제가 신경 쓸 부분이 아닌 듯 합니다. 이만 끊겠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그 약이 아이가 안 생기는 약이었다는 것에도 화가 났지만 어떻게 그 오랜 시간 고생한 딸한테 몸에 해로운 약을 지어줄 수 있는지, 그리고 정말 딸들을 돈으로만 생각하는 장모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울고 있는 와이프를 다독거리며 장모님께 경제적 지원을 끊으라고 말을 했더니 울먹이며 그럼 애들은 어떡하냐고 동생들부터 걱정하던 저희 아내. 그날 처제들을 집에 불러다 밥을 잔뜩 해 먹이고 말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장모님께 경제적 지원은 끊을 거라고. 하지만 아직 처제들은 대학도 가고 해야 하니까 첫 대학 등록비 그리고 매월 얼마씩 지원만 해주고 나머지는 학자금 대출로 대학은 꼭 가라고요. 절대 언니처럼 착하게 살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도 받고 취업도 몸 편한 사무직으로 가라고 말을 했어요. 큰언니한테 엄마가 막대했던 걸 보고 자란 터라 동생들도 울면서 알겠다고 하면서 언니만 행복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처제들도 나이에 비해 어른스러워서 그런 모습들이 또 마음이 찡했습니다. 곧 이런 우여곡절 끝에 저희 딸아이가 태어나는 날인데 아침 일찍 백화점 가서 와이프 첫 명품백을 사서 집에 가야겠습니다. 늘 남들 하는 거 부러워만 하는 와이프였는데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다 채워줄 거예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때 학교 선배의 친구로 만나서 신랑을 알게 되었는데 신랑은 책임감이 엄청 많은 스타일의 사람이었습니다. 학교를 다니고 알바를 하면서도 성적은 늘 상위권을 유지했고 그래서 그런지 졸업 무렵 교수님의 추천으로 괜찮은 회사에도 입사를 했어요. 저는 신랑이 취업을 하고 난 이후 만나게 되었고 제 적성과 맞지 않아서 저는 졸업 후 부모님 공장에서 사무직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할 무렵이 돼서 시댁에 인사를 갔는데 시아버님과 결혼한 시동생 부부 그리고 시동생과 조카가 있었는데 시동생은 20살에 아이를 출산하고 결혼도 했지만 남자가 군대를 다녀온 이후 이혼을 요구해서 결국 이혼을 하고 본인이 아이를 키우며 지내고 있더라고요. 신랑네 집안 형편이 어떻고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시아버님은 경찰로 현직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셨고 시동생도 혼자 조카를 키우느라 힘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일을 하고 있었고 아이도 유치원에 잘 다니고 있었거든요. 상견례를 할 때 시아버님께서 정말 정중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집에 귀한 며느리가 들어오는데 솔직히 형편이 좋지 못해 번듯한 집은 해주기가 어렵다고 하시며 본인이 해줄 수 있는 금액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이외의 금액은 아이들이 대출을 내서 전셋집이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괜찮겠냐고 저희 부모님께 말씀하셨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흔쾌히 집에 아들이 생기는 게 너무 기쁘다며 나머지 돈을 부담해서 아이들 집을 구해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희 집은 매매로 구했고요. 시아버님이 8천만 원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서 나머지 금액을 부담해서 지불해 주셨고 저희는 안에 들어가는 혼수를 준비했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예물 예당 같은 걸 다 없애자고 하셔서 저희는 양가 부모님들께 키워줘서 감사하다고 일정 금액과 함께 선물을 준비해서 결혼을 잘 마쳤습니다. 저희 집은 굳이 따지자면 시노이와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위치가 신랑이 회사를 가기에도 제가 출근을 하기에도 위치가 가장 괜찮았고 집도 리모델링이 되어 있는 상태의 집이 가격도 괜찮게 나와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저도 아이를 좋아하는 편이고 시누이가 어린 나이부터 혼자 아이를 키우게 있는 게 안쓰럽기도 해서 저녁에 초대를 해서 밥도 같이 자주 먹었어요.
아무래도 혼자 살면서 아이 밥까지 해서 먹이고 하려면 정신도 없고 힘들 것 같았거든요. 시누이도 처음에는 불편해했지만 신랑과 함께 자주 밥을 먹으면서 점점 저도 저희 집도 편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누이와 제가 나이가 동갑이었어서 가끔씩 신랑에게 조카를 맡기고 나가서 맥주도 먹으러 다녔어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고 어느새 조카는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지혜가 벌써 초등학교라니 너무 신기하다. 그러니까 요즘은 대화도 잘 되고 이런 게 너무 신기하기도 한데 말 대답을 얼마나 잘하는지. 요즘 애들이 말이 빠르다고 하더라고. 그치? 나 이번에는 동창 모임에 나가볼까 싶기도 해. 동창 모임이면 지혜 아빠도 오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고 뭐 안 올 수도 있고. 근데 친구들이 하는 말이 거의 매년 안 빼놓고 왔다나 봐. 이번에 가서 코를 팍 눌러줘 버려. 그래서 말인데 혹시 너 결혼하고 받은 샤넬 가방 빌려줄 수 있어? 하루만. 응? 괜찮지. 시누이는 신랑과 고등학교 동창이었는데 매년 동창회에 거의 빠짐없이 왔었고, 시누이는 조카를 키우느라 바쁘기도 했었지만 사실 전 남편을 피하는 마음에 동창회를 안 갔었는데 조카가 초등학교까지 잘 보내줬으니 한번 나가고 싶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제 명품 가방도 빌려주고 아빠에게 말해서 회사 법인 차량까지 빌려줬어요. 그날 다녀온 시누이는 제대로 한 방 먹였다면서 얼마나 신나게 말하던지. 전 남편은 미용실 가서 머리 세팅까지 하고 간 시누이를 보고 어디 로또라도 됐냐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카 이야기를 꺼냈대요. 그래서 시누이가 적당히 둘러댈 말이 필요해서 주식을 했는데 그게 잘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그 이후로 전 남편이 계속 연락이 온다고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딱 시누이가 사이다 같은 말 한번 날려주고 정리를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시누이는 아이 때문인지 계속 전 남편한테 끌려다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조카를 맡기고 제 명품백을 빌려서 다니기도 몇 번이나 되는지. 그러다 여느 날처럼 시조카를 저희 집에서 맡아주고 있었는데 요즘 시조카가 게임에 푹 빠져 있어서 저희 방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놀고 있었습니다. 저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집안일을 하다가 빨래를 깨서 저희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순간 조카아이가 화들짝 놀라면서 제 페무람을 떨어뜨렸고 반지며 금부치들이 바닥으로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지혜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가... 아니요. 아이는 끝까지 말을 하지 않아서 결국 시누이와 신랑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시누이가 신랑이 집으로 왔고 시누이가 하는 말이 요즘 조카가 부쩍 반짝이는 물건을 좋아해서 집에서도 비즈 목걸이나 반짝이 풀 같은 걸 좋아하는데 어쩌다 발견한 건지 페무람에 금이 반짝이는 걸 보고 구경을 하던 중이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쳐다본 것만으로도 아이를 도둑 취급하는 게 불쾌하다고 하더라고요. 신랑도 아이가 뭣도 모르니 볼 수도 있지 않냐고 하는데 뭐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말 그대로 제가 본 것도 아니긴 했으니까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다음날 바로 금은방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중간중간 모조품이 섞여 있었습니다. 금은방에 가기 전에 페무람을 보니 이미 없어진 것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저는 찝찝한 마음에 저희 방에 작은 CCTV를 설치해 두었고 며칠 뒤 제가 없는 사이 조카와 시누이가 빈집에 들어왔습니다. CCTV가 없었다면 시누이가 저희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겠죠. CCTV를 본 저는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시누이라는 글을 지으면 도둑년 모녀였거든요. 처음에는 아이가 알려준 곳으로 가서 금거북이를 다른 금거북이로 바꿨고 이후에는 옷장을 뒤지더니 모임에 들고 갔던 제 명품 가방을 다른 가방과 바꿔치기로 했고 이후 2개의 명품 가방도 똑같이 바꿔두었습니다. 그렇게 훔쳐간 제 물건이 중고나라에 올라간 것을 알게 되었고 저는 이 사실을 신랑과 시누이에게 말을 했는데 시누이가 뻔뻔하게 미안하다고 말은 하면서도 전 남편이랑 재결합을 하려면 필요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신랑은 이번 한번 눈을 감아주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명백한 도둑질이 확실한데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딸한테 도둑질을 시킬 수 있냐고 물었더니 가족끼리 도둑질이라는 말은 좀 그렇지 않냐고 하면서 명품백,
다 자기 오빠가 사준 건데 왜 제가 생색을 내냐면서 따져 묻더라고요. 미안한 기색이 없는 남매를 보고 시아버님께 연락을 했습니다. 아버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가족 간에도 절도죄가 성립이 되나요? 응? 무슨 일 있니? 아니요, 제 친한 지인이요. 당연히 절도죄 성립이 되지. 아, 그럼 신우이랑 조카가 집에 무단 침입을 해서 물건을 훔쳐가고 진품을 가품으로 바꾼 그런 것도 되겠죠? 무슨 일 있니? 설마 우리 집안 이야기니? 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버님과 통화를 마치고 나니 아버님이 신우이와 신랑에게 뭐라고 하기라도 한 것처럼 둘 다 저에게 미안하다며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저는 중고나라에 올려둔 제 명품을 돌려받는 것과 훔쳐간 금들을 다 돌려달라고 했는데 명품은 있어서 줄 수 있지만 금은 이미 다 팔아버려서 없다고 또 배째라식으로 말을 해서 신랑에게 눈치를 줬더니 저더러 정말 너무하고 인정머리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더러 저희 집은 잘 사니까 이런 것 좀 눈 감아줄 수 없냐고 하는데 형편이 어려우니 돈 좀 빌려달라고 하는 것과 제가 많이 가지고 있으니 훔쳐도 된다는 게 같은가요? 그 말을 듣는데 오만정이 떨어지는 건 물론이고 이 사람 잘못하면 내 재산과 부모님 재산도 구분 못하고 하극상을 피우겠구나 싶은 생각이 덜컥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자고 했는데 또 끝까지 이혼은 안 한다고 버티는 통에 결국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요. 결혼하고 본인은 제 형제들한테 관심조차 둔 적이 없었으면서 어떻게 자기 형제라고 그렇게 싸고 도는 건지. 아버님을 봐서 절도죄로 신고는 안 했지만 나쁜 걸 나쁜지 모르는 신랑네 집안이 너무 무섭네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 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 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참 극장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연기 배우같이 대지란을 무대 위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신은 우리들의 작품을 감상하고 말이죠. 그런데 가끔은 어떤 작품들은 지나치게 슬플 때가 있죠. 신조차도 눈물 흘리게 되는. 우리는 그것을 비극이라고 부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38살인 이제 중년 남자로 등극하는 평범한 인상의 아저씨입니다. 얼굴도 배경도 매우 평범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얼굴을 마주한 지 채 3년도 되지 않았어요. 저는 그동안 제 얼굴을 잃어버리고 살았거든요. 제 삶은 근 10년간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세월은 저에게는 도저히 숨길 수 없는 깊은 상처이죠. 25살쯤이었을 겁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서늘한 가을바람이 불어왔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다른 때와 다른 게 있다면 바람이 조금 더 차가웠다 하면 될까? 이제 곧 겨울로 접어들 늦가을이었으니 말이죠. 저는 그날도 어느 때와 다름없이 반쯤 젖힌 창문을 옆에 두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학교는 마지막 학기만 남겨둔 채 취업을 위한 공부를 하고 있었죠. 그렇게 평범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고 저는 그 시간들이 축복 같은 시간들이었음을 이제서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고요. 그날 여동생이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밥 먹고 하라는 평범한 대화였어요. 그저 평범한 여대생이었던 여동생은 옷 좋아하고 액세서리 좋아하는 그런 애였죠. 귀찮다는 듯이 밥 먹으라는 동생에게 알겠다고 하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밥 먹고 나서 여동생이 저에게 그러더군요. 자기가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운동을 하러 가려고 한다고요. 그런데 혼자 가기에는 집 근처 공터가 좀 무서우니까 같이 가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느 오빠들처럼 저도 무시하면서 혼자 가라고 했어요.
그게 뭐가 무섭냐며 퉁명스럽게 말을 내뱉었죠. 그렇게 방으로 돌아와 공부를 시작하는데 툴툴대며 줄넘기 하나를 들고 집을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게 전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기분이 드는 겁니다. 여동생이 무섭다는 말을 한 게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맴돌고 있었고 그 생각 때문에 공부가 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로 저는 여동생이 운동을 한다는 공터로 향했습니다. 봐주다가 들어오는 길에 커피나 한 잔 사와야겠다 하며 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여동생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 그 길로 그 소리나는 곳으로 뛰어갔고 제 눈앞에 펼쳐진 장면에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스크를 뒤집어 쓴 납자가 후드티까지 뒤집어 쓰고는 제 여동생에게 몹쓸 짓을 하려고 덤비고 있었고 둘은 치열하게 몸싸움 중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길로 뛰어들어 그놈에게 달려들었고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건지 그놈이 주춤하던 사이에 여동생을 빼냈습니다. 그리고 어서 빨리 가라고 소리를 쳤죠. 그렇게 저는 그 남자와의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뛰어들어 괴한에게 몸통 박치기를 했고 그게 먹혔던 건지 그놈이 뒤로 넘어가더군요. 욕지거리를 하면서 일어나던 그놈을 두고 저도 그 틈을 타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놈이 절 붙잡더군요. 아, 그래. 몇 대 맞고 있다 보면 여동생이 신고를 하거나 누군가를 불러오겠지 하며 그렇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놈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는데 순간 이거 완전 잘못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놈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 흉기를 저에게 들이밀었습니다. 그렇게 제 팔을 찔렀고 처음 겪어보는 고통에 비명을 질렀던 기억이 납니다. 상상을 초월한 고통이 뇌가 마비된 것 같았죠. 그에 따라 몸도 굳어버리고 머리가 덜덜 떨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놈은 팔에 박힌 것을 그대로 두지 않고 쭉 긁기까지 하더군요. 뭔가가 제 몸에서 떨어져가는 것을 느꼈고 더 이상의 고통은 허락되지 않는 몸이었는지 그렇게 제 눈앞은 새하얘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절하기 직전에 들리는 소리는 그놈이 그 흉기로 절 계속해서 해야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눈을 떴을 때 저는 병원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새하얀 천장과 햇빛이 눈에 들어왔고 몸이 뻐근하면서 숨이 잘 쉬어지지가 않더군요. 몸 상태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몸을 움직여 보려고 몸을 돌리는데 하는 소리가 나 옆을 보니 간호사 복장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절 보더니 굉장히 당황한 나머지 말하는 것을 잊어버린 것처럼 허둥대더군요. 그 모습이 약간 이상하고 우스꽝스럽다 생각했지만 그 사람은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환자분이 일어났어요. 동네방네 소문이라도 내려 하는 듯 간호사로 보이는 사람이 뛰어나갔고 나중에서야 그분은 간호사가 아닌 간병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병석에 누운 지 10년이 지났다고 하는 이야기였죠. 나는 바로 어제 그놈과 싸웠던 것 같은데 10년 전의 이야기라니 처음엔 믿지 못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냐며 충격으로 화를 내기도 했죠. 하지만 거울을 보니 지나온 세월이 고스란히 느껴지더군요. 그렇게 연락을 받았는지 급하게 아버지와 여동생이 왔고 어머니는 왜 안 오시는지 궁금했지만 오시는 중이라고만 생각하고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이야기를 여동생에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 여동생은 제가 그놈과 일을 치르는 사이에 사람들을 불러서 그놈을 도망가지 못하게 잡아두고 절 구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제 상태는 아주 안 좋은 상태였고 과다출혈로 죽는다는 이야기까지 나와 집안이 한번 발칵 뒤집혀졌다고 하더군요. 여기에 또 하나의 소식을 듣는데 그 자리에서 저는 주저앉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되고 어머니는 소가리를 하신 탓이었는지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마음 약한 내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그 생각을 하니 정말 돌아버릴 것만 같은 심정이었죠.
여기에 남은 가족인 아버지와 여동생이 저를 살리기 위해 집까지 팔아가며 치료를 계속해왔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아버지의 정성어린 노력 끝에 목숨을 부지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목숨을 부지한 값으로 가족들의 인생은 시궁창처럼 변해버렸고요. 집까지 팔면서 월세를 전전하며 살아왔을 아버지와 여동생. 이것도 모자라서 대출까지 받아서 매달 병원비를 채우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여동생은 자신의 탓이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고생이 아주 심했다고 했고, 그것은 깨어나서 여동생의 얼굴을 보는데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사람이 속을 끓이면 저렇게 빨리 늙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끔 안쓰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 행복하게 보냈어야 할 젊은 시절을 얼마나 자신을 탓하며 보냈을지를 생각하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정신으로는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여동생은 제가 깨어났다는 소식에 절 보러 와서는 그 자리에서 와르르 무너져 내리더군요. 그리고는 한참을 제 얼굴을 바라보며 만져가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 속에서 그간의 힘듦과 한스러움이 다 묻어나오는 듯했고, 그렇게 울면서 조금이나마 풀어내길 바랬습니다. 여기에 절 이렇게 만든 그놈을 감옥에 보내기까지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술을 마셔서 정신이 없었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어떻게 해보려는 그놈 덕분에 정말 너무 원통하고 가슴을 치게 만드는 일도 여러 번이었다고요. 그래도 결국 그놈을 감옥에 보내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야 밤에 잠이라도 잘 수 있었다며 말을 하는 아버지. 이야기를 다 들은 저는 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는 그렇게 제가 깨어나 일어나기만을 바랬던 가족들을 만나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지금은 오랜 시간 누워있던 탓에 기능이 다 정상이 아니다 보니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고요. 아직도 어색한 제 얼굴을 한 번씩 거울에 비춰보곤 합니다. 그리고 그간의 고생이 다 드러나는 얼굴을 한 아버지와 내 여동생의 얼굴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짐해봅니다. 다시는 내 가족들에게서 멀어지지 않겠다고. 그들 옆에서 영원히 지켜줄 거라고요. 병원에 누워있던 10년의 길고 긴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절 지켜준 두 사람을 위해 남은 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 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